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문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자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간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와서도 처음에는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사람 디소스인가 하는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갈 거다. 그 사람은 뭐 출세하는 거 좋아하고, 응? 이 세속적으로 잘 사는 거 좋아하니까, 뭐 궁에 가자 그러면 뭐 기꺼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 사람은 나는 그런 거 뭐 영달과 그거는 뭐 초월했다는 거지. 뭐 쓰레기통 안에서 내 몸 하나에서 자면 되는 거고, 나는 또 할 일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호합한 한 궁에 가갖고 그런 세속적인데 나는 유혹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을 찾아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꺼이 간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고문 역할을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에 다녔어요. 근데 플라톤을 만나보진 못했어. 그러니까 플라톤하고는 아마 플라톤이 죽고 난 몇 년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같이 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은 같이 살았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이 못 살았어요. 못 살았는데, 그 플라톤이 이제 그 아카데미아라는 거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학생으로 등록을 했어요. 아카데미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아카데미아의 학생으로 등록했을 때에 플라톤의 제자들이, 플라톤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했는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공부한 거는 소위 피직이라고 그래서 물리학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피직이다 이거야. 응? 이 그리스 말로 후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피직인데, 후시스는 이제 이 지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계,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자면은 학자 중에 학자고,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만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사람 몸도 또 의학적인 것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연구한 건 뭐냐 그러면 책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제목이 없이 그냥 이제 휘직이라고 하는 그 후시스라고 하는 책 뒤에다가 그냥 자기 그 서재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가 쓴 글을 다 정리해가지고 뭐 후시스 무슨 로지카 논리학도 공부 많이 해요. 3단 논리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거야. 그건 뭐냐면 유명한 얘기야. 3단 논법이라는 거. 그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그냥 인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짐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논리가 그거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3단 논법이라는 거야. 거기에서 제1단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2단 두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죠? 분명히 뭐 어저께 히틀러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런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 죽은 건 틀림없다고. 응? 자기 자신이 독약을 먹고서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거야. 아주 부인 못할 확실한 거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야 2단으로. 그러면 그 두 가지만 있으면 3단이 성립하는 거야. 3단. 그럼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하는 인간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있잖아요. 죽었다는 게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죽는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제 3단이 성립되는 거야. 1단, 2단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로 인간은 죽는다. 그잖아?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까꾸로가 성립되는 거야. 인간은 죽는다. 그게 1단이라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3단 논법이에요. 이걸로 모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에 이 세 가지 3단으로 다 짜게면 맞게 돼 있다. 어? 그 사람은 사업가다.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 고로 사업가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사람 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 3단 논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거는 그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거야. 어느 한 사업가가 실패했다고 하면 특정적인 사건이야. 그렇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는 그건 가능성이 인간 말고 다른 거로 나왔을 가능성은 없어. 그 소크라테스가 짐승이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업가가 실패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절대적으로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할 수 없는 경우, 즉 그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이거야. 짐승이 아니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어서 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응? 그거는 죽었다 하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소크라테스가 살았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3단 논법이 3단이 성립되는 건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업가가 실패했다. 근데 그 사람은 실패만 안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또 성공한 사례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실패한 것만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 너는 사업을 한다. 그런 거로 너도 실패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응? 카라얀이 난봉꾼이다 이거야. 그놈이 지휘란다. 모든 지휘자는 난봉꾼이다.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야. 카라얀이 난봉만 핀 게 아니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벌고 가정적이고 뭐 음악도 잘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사건 중에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이거든. 그걸 가지고 3단 논법으로 규격을 내는 건 안 맞는다 이거야. 그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는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이 있을 때 3단 논법은 성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상담을 하는데 부모가 말이야. 야야, 그 내 친구 중에 말이야 사업이라는 거 해서 말이야 성공한 놈면 안 돼. 너 사업하지만 너 실패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다 이거야. 사업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다는 하나만은 절대화해가지고 3단 논법을 낸다 이거죠. 그런 거로 내 친구 누구도 실패했고 누구도 실패하는 거로 너도 실패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논리에 가면은 모든 그 1단과 2단이 절대적인 그 사건이라야 돼. 그거 하나밖에는 다른 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제3단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으로 나왔어. 짐승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 인간이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응?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스파르타 사람은 또 안 죽나?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스파르타 사람도 있고 마케도니아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야만인도 있고 여러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가지고 3단 논법을 결론을 내면 그건 안 맞는 거다. 그건 적용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실이 그거 이외에 없는 절대적인 상황일 때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다. 그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이거야. 다른 모든 게 없다 이거지. 뭐 반쯤 죽었다가 아니다 이거야. 죽은 상태 이외에 다른 게 없다 이거지. 그런 경우 모든 인간은 그런 거로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었고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3단 논법이 성립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는 게 뭐 언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 컴퓨터 논리, 디지털 논리가 있을 때까지 아날로그로 하는 논리는 전부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에요. 그렇지 20세기 컴퓨터 논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작용했다고. 그러면 컴퓨터는 이원론이야. 어? 제로냐 1이냐 예스냐 노냐 2단 논법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이고. 근데 이 논리학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절대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나 디지털 세계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논리적인 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적용했다. 이거 지금 뭐 글 쓰는 사람이나 강의하나 사업하나 누구나 다 이 3단 논법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논리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 쫙 전개해 나가는 거고. 후시스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이야. 거기에 생물학, 화학 뭐 다 총망라돼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엔 제목을 달지 않고 후시스라고 하는데 뒤에다가 그냥 놨어 책을.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제목을 안 붙인 책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 내가 제목을 붙일 수 없는 책이다 이거야. 그래서 피직 뒤에 있다. 그래서 메타피직이야. 어? 피직이라는 뒤, 메타는 뒤란 말이야. 그리스 말로. 내가 후시스라는 책 뒤에다 놨다 그냥. 그래서 후시스 뒤에 있는 책이다 이거야.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야. 그것이 메타피직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 메타피직은 형이상학이야. 어? 그리고 피직은 형이하학이고. 그 형이하학을 영어로 말하면 피직이고 형이상학을 영어로 말하면 메타피직이다. 그러면 메타피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이거지. 그건 왜 그 말이 나왔냐 그러면 그거는 우주에 대한 얘기고 뭐 눈에 안 보이는 얘기고 공기에 대한 얘기, 이게 공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것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간 영혼에 대한 연구다 뭐 이런 거야. 심리에 대한 또 심리학도 나와요. 인간 마음 상태가 있다 이거야. 정서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이다 이거지. 그런 대상을 연구했다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목을 못 붙이겠다 이거야. 후시스는 아니야. 후시스는 물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게 후시스니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걸 대상으로 연구해서 글을 쓴 거는 후시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물리학이다 이거지. 모든 물건의 이치학이다 이거야. 그게 후시스야. 그런데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대상으로 한 거 인간 마음의 정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선한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추상명사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목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목 없이 글을 썼어요. 그 책이야 그것도. 그거를 그냥 숨겨놨어. 후시스 뒤에다가. 그 제자가 몰래 보니까 선생님이 숨겨놓은 책이 있어. 그래서 그 아직 다 완성을 못했습니까? 아니 그 책 완성했지. 그런데 그럼 왜 제목을 안 달았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순간적으로 이거는 후시스 뒤에다 내가 놓은 책이니까 후시스 뒤에 있는 거다. 그래서 메타후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것이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메타후시스를 가지고 영어로 메타피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메타피직이 형이상학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면 아주 위대한 철학자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 화학, 그때 당시 화학, 또 생문학, 그 다음에 우주에 대한 원리, 수학, 종교,
또 테올로기라는 거, 하나님이 뭐냐 하는 것도 연구 많이 했어요. 종교. 그리고 인간의 심리, 도덕, 선하고,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뭐냐는 거, 이런 거.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이미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의 대상이라는 걸 다 연구를 했어요. 손 안 댄 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손 안 댄 분야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뭐 이거 무슨 경제학이니 이거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어요. 돈 돌아가는 거 이런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처음으로 백과사전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손댄 학자야. 그래서 플라톤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의 학문 체계를 완성을 했어요. 손만 댄 게 아니라 완성했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생님이거든. 그 선생님이 만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고문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 안 댄 군사학과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발명하는 쪽으로 나갔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게 백전백승하게 하는 아주 그런 고문이 됐는데 대학자가 돼가지고 이게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거야. 모든 게 가능하다 이거지.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연구를 하니까 바빌론 성이 함락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나 그게 강 위에다가 세워놨고 강 밑에는 안 막을 수가 없다니. 그러면 강을 막으면 범 나오니까. 강은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성곽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강 밑으로 강은 흘러서 저쪽으로 오면 이 네모낸 거는 그냥 강 위에다 이렇게 덮어놓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지로는 다 이거는 안 되는데 강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건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습을 또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그 나일강의 그 삼각지 강이 막 이렇게 하구에 나일강 하구에서 막 사람 손가락처럼 이렇게 여러 갈래로 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기다가 아주 그냥 도읍을 해가지고 뭐 그 바빌론 밑에 유프라테스 강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도 더 복잡다단한 어려운 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것도 또 그 크테시폰이라는데 몰래 그 옆 도시에 가가지고 딱 그놈들 성곽 싸고 안에 들어가서 살고 위에서 뭐 전망대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놈들이 뭐 그 크테시폰에서 뭐 하는지 보일 리가 없는 거네. 그때 당시에 거기서 다 그 제작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밤에 실어 날라서 그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배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으로 해서 그게 남쪽과 북쪽 양쪽으로 동시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군대들이 성문을 열었어요. 열어서 바깥에 그냥 아주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그 오밤중에 다 평화로운 줄 알고 일단 뭐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유프라테스 강 밑바닥으로 군인이 들어오려는 건 상상 못했거든. 성문 닫아 걸게 되면 뭐 안전한 거 알았지. 그래서 그냥 싸움도 못 해보고 바그다드 하여튼 바빌론 성이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내준 결과를.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명철한 지혜로 그건 군사력으로 함락시킨 게 아니라 지혜로 함락시켰다 그런 얘기지. 그렇게 했는데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막 바빌론을 함락시킨 군대다 뭐 이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막 싸움 못하고 도망가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뭐 스파르타와 아테네 함락시키는 건 하루아침이야. 그냥 군대 대놓고 야 인마 너희들 항복해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뭐든지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은 그 문제의 10배, 20배, 100배 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거대한 큰 문제를 해결하면 이건 곁다리로 해결이 된다는 거야. 이론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친 생각이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 녀석이 뭐 큰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네가 작은 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네가 스파르타를 쳐들어갈 능력도 없는데, 바빌론 성을 함락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나 그 큰 어려운 일을 분석을 잘하면 지혜로서 해결할 수 있다. 큰 일일수록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큰 거대한 일에는 구멍들이 많으니까, 빈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도 큰 돈 빌리는 건 쉬워요, 말하기가. 작은 돈 빌리는 것보다.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몇 천만 원을 빌려주시오 하는 게 말하기가 쉽다. 그거는 무슨 큰 사업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브리핑을 할 수 있고, 그런다. 대부분의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사업계획서 들고 다니고, 뭐 큰 일을 한다 그러고, 뭐 몇 백억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 1억, 2억 돌리는 거는 쉬운데, 난 지금 당장 차값도 없으니까 무슨 10만 원만 좀 달라 그러면 그게 더 힘들다. 그거는 나는 능력이 없어 하는 얘기가 되고, 나는 10만 원도 어디 가서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스파르타하고 싸워봐야 진다 이거지. 그런 허약한 능력 가지고 덤벼왔댔지 않고 백발백중 지는 거야. 그런데 큰데 바빌론을 함락시킨다는 데는 지혜로 했어. 그 아리스토텔레스 지혜로 했어. 그래서 사실은 큰 노력 안 들이고 또는 피도 안 흘리고 그러고 그냥 함락했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니까 맞붙어서 대결해서 싸움해서 내가 그 스파르타를 함락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도 저쪽에서 알기를 굉장한 줄 알기 때문에 미리 손을 들어버린다. 이 세상에 그런 게 많다.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빚만 지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도나고 경매에 나가는 거 그런 회사를 갖다가 인수받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 이게 다 알렉산더 대왕의 때 벌어진 비슷한 여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군대 조직이라서 보통 사람 생각하듯이 스파르타가 10,000명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1,000명 있으면 된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해서 어디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는 그거는 굉장한 피해와 에너지 소모와 아슬아슬함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최근에 일어난 뭐냐면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불신임 야당에서 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다시 투표하자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우리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총리하고 슈레더 너는 그만둬라 이런 거거든. 그랬는데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40%도 안 됐다고. 38% 얼마라고. 그러니까 슈레더 총리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슬아슬해서 슈레더 쪽이 48%, 이쪽 안젤라 메르켈 쪽이 무슨 52%, 요렇게 경미한 아슬아슬한 차이 가지고 내가 승리해 보겠다 하는 사고방식 갖고는 그건 노력만 들고,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 위험 수위에서 조금 몇 프로만 낮게 했다 하는 요런 사고방식 갖고 싸움을 해갖고는, 그러니까 그건 알렉산더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고,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그 비등비등한 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노력하고, 그 안젤라 메르켈이 다음번에 수상되기 힘들어요. 이번에 그 아니한만 못해요.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임기 끝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 그만두게, 너는 잘못한 게 많아서 불신입니다. 이런 얘기야, 야당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여당에서는 그 국민투표하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너희들 생각이 국민들이 절반 이상 동조한다 그러면 나 내놓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과반수가 안 나와. 그런데 그 과반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고 돈 쓰고 그냥 에너지 소모를 굉장히 했어. 그러고도 안 된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가령 부채, 자산과 부채를 비교해서 항상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산이 1,000억이 있고 부채가 1,500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자산 1,000억을 팔고 어디서 500억을 또 해고 이래 가지고 해서 요걸 갚읍시다. 요런 방식으로는 사업가의 머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응? 자산 1,000억은 놔도 어디서 한 3,000억이고 5,000억이고 그런 값어치 있는 걸 끌어다가 그 절반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그 나머지 돈을 자산에다 플러스하는 머리를 써야 절대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지. 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시소게임 해가지고 누가 1kg가 무겁냐 가볍냐 하는 거 가지고 해서 겨우 눌러서 이겼다 이렇게 해갖고는 굉장한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스파르타보다 군대가 약한 군대야. 근데 스파르타를 쳐들어가야 뭐 아테네도 쳐들어갈 텐데 뭐 그 군대 가지고 스파르타 제압이 안 되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해갖고는 세계 정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초장에 박살나고 말아. 스파르타하고 해갖고 스파르타에서 패전해갖고 나오면 그 다음에 웃음거리 되고 마는 거야. 응? 근데 무슨 세계 정복을 해?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인들도 벌벌 떠는, 응? 스파르타 군인들은 장군들은 너 바빌론 성 한번 함락해봐라 그러면 아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데를 도전을 한다 이거지. 아리스토텔레스. 응? 그럼 아무도 그거는 상상 바깥에 있다. 어? 아니 바빌론은 그거는 성곽이 뭐 몇몇 하고 말아 이래가지고 그거 도무지 그거는 넘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부실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바빌론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들이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게 강력한 군대라 이거지. 어? 그래가지고 딱 때려부시고 다시 바빌론 성곽을 후퇴해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야. 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식 전법 가지고는 도무지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 함락하려는 의도가 많았어요. 옛날에. 응? 그래서 세미라미스 여왕이 그렇게 성곽을 튼튼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강을 막고서 그렇게 못한다 이거야. 흐르는 강을 막고서 도시통은 강은 바닥으로 흐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리다는 구멍이다 이거야. 그 강 물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바빌론 성 안에 쉽게 침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문제다. 물 밑으로 그 바빌론 성곽 두께만큼 통과할 때 숨 안 쉬고 통과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시간 동안만 물이 안 들어오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만 견디면 되지. 영원히 물속 안에서 다니는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를 만들어서 뚜껑 씌우고 다 해가지고 물이 좀 들어오겠지만도 좌우지간 가까스로 그 바빌론 성곽 두께만큼 통과해서 안으로만 들어와서 물이 좀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뚜껑 열고 나와서 다시 기술구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다. 이게 그 훈련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래가지고 아주 훈련된 특공대가 정예부대가 해가지고 그걸 또 다 그 크테시본 옆 도시에 가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럼 옛날에는 군인들이 막 말 타고 와가지고 싸우자고 성곽 밖에서 그래야지 옆에서 그냥 와서 운지 보고 살고 그러면 뭐 방심 오는 거야 그러잖아. 그거 와서 뭐 똑똑 떨어지고 목수들이 뭘 나무 만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그 타워에서 구경하는 놈들 저 새끼들 뭐 하냐 하는 거지 뭐 그거 공격할 생각 안 하는 거지. 거기서 전부 다 배를 특수한 물에 잠수하는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몰래 그놈을 운반해서 그렇게 해서 바빌론 성곽을 침투했다. 이런 방법으로 바빌론 성 안으로 성문을 열지 않았는데 들어온다는 건 바빌론에 사는 군인들이나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지. 유프라테스 강 밑으로 들어온다는 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이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 못하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줘가지고 그것도 또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시키고 아주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가지고 해서는 그런 식으로 아주 해서
함락시켰다. 이게 바빌론을 알렉산더 대왕이 함락시켰다 하니까 막 그 소문에 의해서 다 손들어 버렸다. 응? 그러면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누구 사업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한 110억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냥 참 피곤한 일이고 그 사람과의 경쟁이라는 게 그게 되지 않는 거야. 어? 그 앙겔라 메르켈 그처럼 가까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턱걸이로 하다가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노력 들고 힘들이고 그러게. 그러나 아주 큰 생각을 해버리면, 응? 피해가 응? 없어. 그러면 아주 큰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말하자면 통일된 독일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이런 것을 앙겔라 메르켈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해서 해결하든지 뭐 슈레더로 해결 못하는 거, 뭐 이라크 분쟁 문제를 뭐한 걸 앙겔라 메르켈이 나가서 뭘 해결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이 박수치고 말이야. 야, 그 슈레더가 안 돼갔다 이게 저놈이 여당이 앉아가지고 하나도 못하고 야당 당수가 가서 해왔어. 응? 이렇게 되면 절대적인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지. 압도적이지 그게.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기 늘 하는 것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작은 문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몇몇 해갖고는 해결 안 되는 거야.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꾸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가령 빚을 줬다 하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진다. 그러면 자꾸 빚만 늘어나는 결론이 나는 얘기야. 그러나 그 빚을 갚지 않고 연장거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 그러나 그것을 성공적으로만 끝내면서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히틀러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이로는 우회인데 그 후고 슈틴네스라고 하는 사람, 애국자. 자나깨나 우리가 1차 대전에서 져가지고 이 독일 국민은 영원히 주권을 이건 되찾을 수 없는 국민이 되고 말았다 이거야. 강대국 틈에서 우리는 군대 조직도 안 되는 거고, 응? 그냥 옆 나라의 프랑스에게 빌어야 되고 보상금만 계속 줘야 되고 말이야. 응? 영국에도 그렇고 밤낮 절하고 우리는 죄인이 올시다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거야. 우리 독일 민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밤잠을 안 자고 그냥 그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그러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때 이 사람이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건 그건 뭐 로버트거든. 뭐 그 옆에 있는 강대국에게 꿈쩍 못하는 거거든. 응? 베르사유 조약을 그대로 지키면서 주권을 되찾아가지고 하겠다는 공화국이고 그 헌법 자체가 이게 뭐 강한 정부가 돼가지고 옆 나라하고 싸움도 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범죄자라고 하는 타이틀, 너희들은 영원한 죄인이다. 너희들은 군복도 입으면 안 된다. 니네들은 방어도 없다. 그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사면 초가에 둘려있는 포위당한 우리 게르만 민족, 독일 민족이 이게 문화민족이고 찬란한 우리 괴테의 나라고 베토벤의 나라고 말이야. 칸트의 나라고 헤겔의 나라고 니체의 나라인데 이렇게 돼서 되느냐? 이 사람은 그냥 히틀러보다도 더 독일 국민을 사랑하고 독일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이 속박으로부터 독립해서 주권을 되찾고 우리가 유럽의 주인이 되겠다 하는 길이 엇같다.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 그래서 그것이 국민사회노동당이라는 거야. 옳다 됐다. 그래가지고 히틀러 만났어요. 만나서 독일 재건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재건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돈을 벌면은 승전국들이 가져가니까. 이걸 보상금을 다 갚고서 재건하려면 이거 우리 당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히틀러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슈틴에서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우선 보상금을 탕감을 받든가, 좀 깎든가, 아니면 연장을 걸든가.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방법 하나씩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 슈틴네스가 미국 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고 응? 소련에 가고 하면서 그걸 흥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는 탕감을 받았고 내가 얘기대로 영국은 연장을 걸었고 몇 년 뒤에서부터 갖겠다 그랬고 프랑스는 뭐 반으로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소련 놈들만은 말 안 들어서 소련은 물어주기로 하고 매년 그러니까 소련만 물어주면 되고 프랑스 반만 물어주면 되고 영국 미국은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50% 이상 돈이 독일이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야. 100인 100을 다 물어줘야 되는 데서 한 절반 이상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야. 물론 영국은 몇 년 뒤에는 또 갚아줘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히틀러가 그 휴거 슈틴너스를 굉장히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내 운명이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는 건 산업체를 육성해야 되는데 철강 산업이니 뭐 중화학 산업이니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전쟁에서 박상망하고 실망돼 있고 뭐 우리가 해봐야 뭐 우리 게 되냐. 얘네 돈 벌어봐야 다 승전국에다가 갚는 거나 하지 뭐 이러니까 맥들이 빠졌습니다. 이거를 독일 국민들을 재정신적으로 재무장시키려면은 이 비밀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보 조직을. 그래서 어떤 놈이 나태하느냐 해서 그놈을 그냥 혼줄을 내고 이래가지고 해서 이 산업체 속에 오직 부지런함과 생산의 극대화만 존재하지 게으르고 생산 저하는 있을 수 없다. 이것도 내가 또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휴거 슈틴너스가 이 히틀러 초창기 정권 잡았을 때 크게 공헌했어요. 응?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생산의 극대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그냥 정신무장이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다 비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뭐 일 안 했다가는 뭐 언제 목다 나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대신에 히틀러가 뭐라 그러냐면 일 잘하는 놈들에게 보상하자 그게 휴가도 주고 돈도 주고 말이야. 그래서 또 기차를 그런 거 만들어서 막 놀리고 그런 걸 했다 그러잖아. 그 다 휴거 슈틴네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승전국들에게 그 보상금 이거를 깎고 뭘 하고 그러면 이 휴거 슈틴네스가 또 가서 그 교황을 갖다 설득시켰어요. 교황. 그 바티칸에서 돈을 또 빌려왔어.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산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수출하게 생기고 그때 당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다가 철강을 수출을 했어요. 독일 패전국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카네기나 이런 사람이 다 독일에서 건너가서 미국에 가서 철강 산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슈틴네스나 이런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카네기가 독일에다 막 그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에다가 미국에서 돈 벌어서 막 보내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미국에 가서 철강 산업하는 것도 다 그거 독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독일이 우선 그때 당시 크룹이라는 그 철강 회사를 아주 그냥 히틀러가 밀어주고 또 티센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차 뭐 디젤 기차 만들어내는 그 클라우스 마파이 뭐 이러는 데다가 그냥 돈을 막 대줬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하니까 그 기관차를 뭐 최신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철강 산업이 막 그렇게 좋은 철을 재련해내고 하니까 막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런 데서 수입해 가야 돼. 그러니까 또 슈틴네스는 어떻게 되냐면 보상금 대신에 러시아에다가도 또 철강으로 또 대치해서 준 것도 있어요. 현금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다가 야 니네들 말이야 철로 받아라. 이래가지고선 또 철 몇 톤씩 주고 이렇게 하고서 돈은 또 안 주고 이래서 또 돈은 또 절약하고 이 휴거 슈틴네스가 보통 똑똑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팍싹 망해가지고 재기가 불가능하고 빚더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상금이라는 게 빚이지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갚은 게 아니라 휴거 슈틴네스는
연장을 걸었다 이거지. 죽인 죽여내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 돈 다 받을 생각하지 마라 말이야. 응? 우리도 뭐 같은 피 흘리고 그랬는데 말이야. 반만 받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땅을 또 배줬지 않냐. 프랑스에 땅을 말이야. 그 독일 땅 있는 들이 가져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손해 났는데 뭐르든지 갚은 것도 있다. 근데 우리 손해 난 거는 니네들이 갚냐.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패전국이다 보니까 우리 손해 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니네들 손해 난 거는 땅도 배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반으로 줄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어서 프랑스에서 예스했어요. 그래서 반만 받겠다 이렇게 된 거고 영국은 아주 연장을 걸어준 거고 이렇게 하니까 즉 빚을 연장을 걸든가 아주 탕감을 받든가 안 갚아도 좋다 이렇게 하든가 반만 주는 거로 끝낸다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빚 청산을 다 했다고. 정 안 되고 막 야단하는 녀석만 그놈만 할 수 없이 주는 거야. 그것도 뭐 물건으로 이렇게 줘. 또 돈으로 안 주고. 응? 물건으로 줘.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은 모으고 해서 암암리에 군사비용으로 쓰고 독일 산업체를 막 재건하고 뭐 이렇게 히틀러가 했다고.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한번 적용해봐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진 빚과 이런 거는 그냥 다 어디서 다른 데서 빚을 얻어서 갚는 도덕적인 생각으로 빚은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게 되면 빚이 10개가 빚이 있었는데 20개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지. 응? 그럼 또 그것도 또 빚이야.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갚아야 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갚는 것은 내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여기 빚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당분간 처리가 됐으니까 가슴이 안 아픈 것뿐이지 그 빚을 또 그 사람이 또 독촉하고는 또 가슴이 아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어서 갚으려 치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거야. 슈트넷 생각에. 그러니까 빚을 아주 탕감받든가 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갚겠다. 우리 빚 청산 거래는 그만두자 이거야.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당신네들은 별로 손해 안 받지 않냐. 그러니까 보상금 받는 걸 좀 어떻게 좀 탕감해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탕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정 안 갚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것만 딱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생산을 극대화해야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야. 벌어서 그런 것만 딱딱 갚고 연장 건 거는 내가 나중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이 완전 망했는데 그렇게 일어났다. 이것도 지혜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지혜로 한 거지 그냥 막 돈으로 해본 거 아니다. 응? 즉 군사적으로 싸움할 때 무기에 그 우열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더 낫다. 너희들이 10,000명이 있으면 우리는 12,000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결해갖고는 참 어렵다고 해요.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한다 이거야. 바빌론 성을 함락시키는 지혜. 그리고 그걸 함락했다 하니까 그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 이것으로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먹어다 이런 얘기지.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다. 그 얘가 히틀러에게 고문 역할을 했던 초창기에 했던 휴고 슈틴데스라는 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히틀러가 지지를 받았어요. 국민들이. 뭐 눈에 보이는 뭐 변화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지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막 놀리고 돈도 주니까 그다음에 폭스바겐 태워준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좀 히틀러가 나중에 속여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막 히틀러 막 야단했다 그래. 그 히틀러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휴고 스틴네스라고 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히틀러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승전국에 다니면서 보상금을 그걸 흥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황청에 가서 교황을 움직여가지고 돈을 이런 사람이 히틀러에게 딱 붙어가지고서는 지원을 했다. 그리고 자기는 안 나서. 그래서 휴고 슈틴네스라는 사람 이름도 내가 연구하니까 아는 거지. 뭐 히틀러에게 그런 선생님이 있었다고 뭐 없어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엄밀히 따지면은 히틀러가 뭐 독일 국민을 사랑했다는 것보다 진정으로 애국심에 불타고 자나깨나 도이체스 폴크 독일 민족 입에다 외운 사람은 그 사람이야. 휴고 슈틴네스야.
참 애국자예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옷 한 벌 하나를 생각 안 한 거야. 내 자신은 완전히 불태워서 독일 민족을 구하는데 내놓겠다 한 사람이야. 그 슈틴데스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산업체를 아주 구조조정을 해버리고 말이야. 일 안 하는 놈들 그냥 돈만 따먹는 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는 놈 회사는 다 그냥 처치해버리고 생산 내는 것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동서고금에 없는 그런 신형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R&D에다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19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1933년까지 존재했는데 끝나고 히틀러가 잡았을 때 벼랑간에 그냥 독일의 산업이 급상승하고 막 수출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그 카네기 같은 사람은 미국 가가지고 하고 그 패전국에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그리고 신형 뭐 최신형 기차 기관차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막 그거 수입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부지런함이라는 말할 수 없지. 히틀러 당시에 우리가 완전히 패전국으로서 목졸림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우리가 생명을 내대고 부지런하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한 거에 막 무장이 된 정신 무장이 된 경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치 독일이 전쟁만 안 했더라면 독일을 굉장히 부흥시켰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5년 집권했을 때 암살당했더라면 히틀러 자신이 암살당했더라면 그러면 좋았을 거 그랬다. 역사가.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걸 히틀러가 정권 잡고 5년간에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히틀러는 암살당해 죽고 다음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계속했더라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뭐 삽시간에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그런 일은 뭐지만 지금 독일판도 가지고 평화롭게 잘 유럽연합에서 주인이 되고 정말 1차 대전 때 정신 차려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고 독일 국민이 전 세계 인류 앞에 각광받는 그런 국민이 될 뻔했다는 거지. 전쟁 안 했으면. 전쟁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왜냐면 머리가 좋아서 개발한 것도 많고 그럼. 그때 이미 뭐 패전국에서 나오는 철이나 그 제품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정도까지 히틀러가 5년 동안에 만들었다 이거야. 그거를 계속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그것이 이제 히틀러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히틀러가 너무 야심에 불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전 세계를 막 독일화하겠다 뭐 이런 좀 광신적인 생각을 한 데서 잘못됐다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히틀러가 됐든 나폴레옹이 됐든 뭐 알렉산더 대왕이 됐든 간에 그 공통점이 어딘가 그러면 작은 문제로 해결하려고 안 하고 큰 문제로서 작은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해결 방법이 그러다.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우리도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오늘 막 얘기를 했어요. 두서없는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강의를 해야 되죠? 응? 이거 이제 이 강의 마치고 응? 응? 응.